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조선까지의 역사 흐름, 정치적인 역사 흐름에 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같이 해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볼까 하냐면요. 네, 다시 삼국으로 넘어와서 남북국 시대부터 삼국부터 남북국 시대, 즉 통일신라와 발해까지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많은 분량이긴 해도 생각보다 금방 이야기가 끝날 부분이라서 그렇게 많은 내용은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들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간략하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크게 뭐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 별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 얘기해 볼 거고요. 이 경제, 사회, 문화는 그렇게까지 특히 경제나 사회 파트는 많이 나오는 파트도 아니고 조금 그냥 흐름만 이해하면 되고 문화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은 학생들이 당황해 합니다.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웬만해서 이 파트는 조금 암기가 필요한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국사는 요즘에도 암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특히 문화 파트는 어쩌다 한두 번, 어쩌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매번 꾸준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정치사 흐름 부분보다는 이 파트들이 그렇게까지 비중을 차지하는 파트는 아니다. 그래도 몇 문제는 나오더라. 그래서 조금 그 몇 문제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요즘 이번에 조금 이 흐름을 잡고 공부해 나가는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 삼국을 하면 우리가 다 따로 배웠고 특히나 우리 뭐 배웠었냐면 그렇죠. 삼국시대를 얘기를 하자면 삼국시대는 어느 나라들이 있었죠? 그렇죠. 세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왔고 있는 듯 없는 듯 배운 게 가야죠. 그래서 일단은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 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 통틀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비중이 한 70% 정도 된다라고 치면 나온다고 했을 때 나오는 문제들에서 비중을 따지면 여기서 70%, 많으면은 최대 90% 정도까지 나오고 그러면 가야는 어쩌다 한두 번 이렇게 나올까 말까 했던 비중이고 지금 왜 그러냐면 아직 발굴 진행 중이고 사실 정확하게 가야의 정확한 게 이제 어떻게 건국이 됐고 어떻게 발전했고 결국 멸망은 어떻게 했는지도 사실 명확성은 없어요. 그냥 연맹왕국 단계에서 그냥 멸망했다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계속 정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정부의 기조가 가야사에 중점을 두라라는 대통령 명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야 발굴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많이 연구가 됐고 뭐랄까요 가야에 대한 뭔가 연구 성과들이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험, 2018년 시험에서도 실제로 대부분 가야 문제가 꽤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가야가 조금 의외로 비중을 잡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잘 공부를 안 했어도 그래도 대략 찍고 맞추면 되는 문제였는데 요즘도 그러긴 한데 이제 그런 유형은 그대로예요. 답은 보여요. 가야에 대한 거는 답은 보이고 근데 되게 많이 나온 비중 있게 나왔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가야도 조금 비중 있게 잡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집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삼국의 경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삼국의 경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만점자료에 이렇게 빈칸인 경우는 별로 못 봤죠. 네, 실제로 넣을 자료가 없어서 넣을 게 없어서 이미지 파일 같은 게 넣을 만한 게 없어서 그냥 뺐어요. 빼고 그냥 설명하는 위주로 갈게요. 자, 우리가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조세제도, 즉 세금제도입니다. 세금을 대체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게 뭐가, 이게 이제 경제제도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딱 세금도 크게 보면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즉 우리가 이게 세금을 받는 걸 수치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치제도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일반적인 세금, 땅에서 농산물로 나오는 거 내는 세금, 조세제도, 그리고 그 다음에 특산물을 내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공물제도,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조세와 곡물은 사실상 이제 농산물로 대체하는 거고요. 역은 말 그대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하나는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조세 제도는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내야 되는 대부분의 세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어떤 네, 그냥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땅값에 내는 그런 토지세 개념 같은 느낌처럼 나가는 게 조세제도라면 공물제도가 조금 더 특이해요. 공물은요 어떤 특산물을 이 마을의 특산물을 재배해서 내는 거. 그래서 좀 특이하다면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귤을 낸다든지 뭐 다른 지역은 사과를 특산물을 낸다든지 바닷가 주변이다라고 하면 해산물 같은 거를 특산물로서 내는 것을 이제 곡물제도라고 하고요. 역은요 딱 두 가지예요. 요역하고 군역이 있는데 에, 말 그대로 노동력을 증발하는 거죠. 어, 생산물에 대한 거를 낸다라고 정리해 놓을게요. 그래서 노동력을 증발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가는 거고 아니면은 군대를 가지 않고 그래야 되는 시기에는 농사가 좀 바쁘다 그러면은 어떤 가끔 노동력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이제 궁궐을 새로 짓는다던가 나라에서 뭔가 이제 공공성에 있는 이익적인 부분을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마을에 이제 필요한 거나 나라에 필요한 어떤 기구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할 때 이제 사람들 불러서 이거 지어야 되니까 와서 일 좀 하고 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상 내용 정리가 끝난 거예요. 사실상 내용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로 갈래가 나누어져서 사람들에게 이제 세금을 부과했더라라는 거고요. 보통 이 역이라고 하는 건 15세 미만의 15세 이상의 남성들에게만 주로 부과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네. 15세 미만의 남성들에게, 15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게끔 했었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보시면은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고, 우경, 소를 이용해서 농사 짓는 게 장려되고요. 황무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버려진 땅들을, 갈아서 농밭으로 쓰고, 저수지를 수주했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되게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진대법의 형광펜 체크 줄게요.
자, 진대법에 체크하셨나요? 저만 못했네요. 그쵸? 자, 진대법에 체크를 하셔고, 네,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자, 진대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진대법. 자, 진대법 빼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진대법이라고 하는 건 고구려의 이제 특이한 제도였어요. 고구려의 특이한 제도인데, 자, 사람들이 이제 먹고 농사가 늘 잘 될 수만은 없지 않겠어요? 농사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잘 못 되는 날도 있죠.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 굶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면 이번 추수한 것들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 굶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자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복지 정책이죠. 그 이제 굶지 않게 도와주는 정책이다 해서 구휼 정책, 즉 배고프고 이런 것들을 구해주는 정책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펼치는데 대표적인 게 삼국시대에 고구려에서 시행한 진대법이라는 겁니다. 진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진대법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봄에는 추수를 봄에는 이제 추수를 다 한 것을 거둔 거죠. 거둬서 봄에 대추를 해주고요. 가을에는 다시 이렇게 농사 지은 게 끝나니까 그때 농산물 상태를 봐서 납부해라, 갚아라. 이게 이제 진대법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기도 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기와 장신구들을 생산을 해서 수공업이라는 관청에서 이제 생산하고 팔고 이러고 했고, 또 시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러한 형태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무역은 주로 공무역, 즉 나라에서 주도해서 무역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당시 삼국시대의 귀족들의 생활은 어떠했는가? 귀족들은요, 귀족이기 때문에 되게 잘 살죠. 귀족이기 때문에 토지와 노비들을 소유할 수 있었고요. 철제 등기구를 사용해서 당연히 농사 짓습니다. 그리고 고리대업이라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러시앤 캐시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부를 축적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굶고 힘든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조금 이자를 쳐서 받고 이런 생활이 이어지고요. 기와집이라든지 뭐 창고, 마구간, 우물, 주방 등 이러한 되게 풍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일반적인 농민들은요, 자기 소유의 토지가 있어요. 또는 토지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의 토지를 좀 빌려서 농사 짓고 살았다라는 거고요. 철제 농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농업이 가능할 수 있었다. 보시면 되고, 좀 있는 사람들을 서로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요. 그러나 이들은 노동력의 동원 대상이었습니다. 부과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도 가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디 궁궐이나 성곽 이런 거 짓는데 끌려가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2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삼국의 사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해요. 삼국의 사회는요, 크게 분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시고 그냥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피지배층에 속하고 이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배층에 속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는 크게 중요한 게 없어서 그냥 좀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여기서도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좀 몇 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만 얘기를 하자면, 이 당시에 귀족들은 당연히 왕족인 고씨와 그리고 5개의 오부들이 귀족일 거고요. 당연히 백성과 천민, 그 밑에 있는 천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냥 크게 보면은 지배층과 그냥 피지배층의 계층이고, 이들이 좀 더 나눠지면 피지배층도 그냥 일반적인 농민들, 백성들과 그리고 노비인 천민들 출신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알아둘 것들만 얘기를 하자면, 네. 그래서 뭐 반역, 반란, 전쟁 패배자는 이제 사형을 처하거나 또 노비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전쟁 포로들. 그러면 도둑질을 하는데 12배로 배상해야 됐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그렇게까지 물어본 내용이 아니니까 풍습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2가지 알아둡니다. 그래서 형사 취수제와 사옥제 2개 알아두시면 돼요. 형사 취수제는 딱 끊어서 보시면 형사,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얻는다. 누가요? 동생이요. 동생이 형수님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은 형수님 혼자 사니까 동생이 형수님을 데려와서 이제 같이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다라는 거죠. 조금 지금 생각하면 좀 별로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사옥제가 있더라라는 건데, 사옥제는 또 뭐예요? 그쵸? 서쪽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사옥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쪽에 지어주는데, 여기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어릴 때 데려와요. 네, 서쪽에다가 집을 지어주고, 결혼하기 전에 얘 괜찮겠다, 사윗감으로 좋더라 하는 얘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먹이고 재웠으니까 뭐해요? 약간 이제 우리 집 일 좀 도와 하면서 이렇게 키우는 거 있죠. 키운 다음에 일정 나이가 되면 결혼해서 이렇게 같이 살게 하는 이런 제도가 이제 서옥제죠. 둘 다 별도예요, 제도.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자유로운 교제를 통해서 결혼을 할 수 있었더라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백제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이들 백제 사람들, 고구려 유의민들 출신이기 때문에 고구려와 문화적으로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형법 같은 것도 되게 비슷할 때 형법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백제는 이 중국하고의 교류를 통했기 때문에 선진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래서 뭐 세련되고 뭐 상부적인 기품이라든지 그런 거 시험에서 물어보지도 않고요. 형법 시험에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외울 필요도 없고요. 자, 귀족 생활인데 당연히 왕족인 부여씨와 이제 팔성의 귀족들, 학문, 관청, 시해문, 뭐 투호, 바둑, 장기 이렇게 있는데 얘도 거의 물어보지 않으니까 넘어갑니다. 삼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 특히 사회면에서 중요한 거는 신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라 좀 외워둘 필요들이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신라 사회 특징, 초기 전통을 오랫동안 유지한다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화백회의라는 개념입니다. 화백회의는요, 회의를 하는 건데요, 귀족회의 정치예요. 귀족회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하냐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만장일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장일치가 될 때 이 회의는 끝이 나요. 자, 그래서 왕권을 견제했다라는 거고요. 자, 참고적으로 고구려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고구려 백제의 회의 이름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는요 제거회의고요. 백제는요 정삼회의입니다. 정삼이란 바위에서 앉아서 회의를 했다 해서 정삼회의고요. 제거회의는 이제 얘도 이제 귀족회의고 자, 그래서 이들도 이제 어떤 그냥 귀족들이 같이 모여서 했다가 중요하고 사실 하백회의는 이 만장일치 제도가 있어서 특이하더라라는 것까지 이것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골품제도입니다. 그래서 골품제도는 하나의 신라만의 특이한 이제 신분제도였고요. 신분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이라든지 어떤 생활 모든 것들을 규제했습니다. 그래서 집의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규제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사회 정치 활동 이런 것들 범위까지도 정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랑도인데요. 화랑도는요 청소년들이 모이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고등학생들 모임 집단인데 일단 외모가 수려해야 됩니다. 네, 잘생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화장도 좀 하고 잘 어울리는 잘 꾸미고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이, 이 안에는 이제 계층과 상관없이 화랑이 될 수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을 하더라라는 건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이게 조절이 됐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정신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고요. 국가 조직으로서 나중에는 결국 발전한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이 만점 자료에는 이 골품제도와 관련한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 자 너무 크니까 다 전체적으로 안 보이네요. 좀 줄여서 보면 자 1등급부터 17등급까지 나뉘죠. 그래서 1등급부터 17등급까지 나뉘는데 흐름을 좀 보시면 자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5등급까지 진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골이기 때문에 옷을 자색까지 입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최대로 올라갈 수도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가장 힘이 센 부류죠. 반면에 육도편들은요, 비색, 6등급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최저는 당연히 17등급이고, 그리고 그래서 비색까지가, 이들은 아무리 신분과 능력이 좋아도 신분적인 격차 때문에 5등급도 못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는 당연히 더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 보이고요.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 한 3도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평민들.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발전될 수 어떤 정치적인 거 이런 것들도 관여가 되고 있죠. 신분 격차에 따라서. 네, 그리고 옷 색깔이라는 의상도 정해져 있고 네, 옷 크기, 집 크기 이런 것도 정해져 있는 만큼 신분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인 일반 정치 활동 이런 것들도 제한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문화로 넘어가 볼 건데요.
문화로 넘어오시면, 자, 사실, 중요한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은 문화예요. 사실, 경제나 사회는 일단 시험 문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더 나오는데, 특히나 이제 문화에서 중요한 거는, 자, 유학과 역사서 편찬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지만 알면 돼요. 네, 그래서 유학은 이제 고구려는 태학이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중앙에서 유학을 가르치고 지방은 경당이 설치를 해서 유학을 가르쳤고요. 유학서는 이제 유기나 신집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백제는요 박사 제도로 듣는데 이제 오경 박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학을 가르칩니다. 그 외에 이제 사택지적비라고 해서 어떤 비석이 있는데 유학을 가르쳤다. 유학과 관련한 그냥 비석이에요.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서기라는 역사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요, 임신서기석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서로 유학 공부에 잘 하자라는 그런 비석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역사서로는 곡사라는 책이 있다라는 거 하고 넘어가면 돼요. 예. 불교가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 보실 건데요. 불교는요, 중앙집권 체제 확립을 과 지방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들여옵니다. 그래서 4세기 무렵부터 시작점이죠. 물론 제일 느린 거는 신라고요. 네. 그리고 불교는요, 왕권을 강화시키고 어떤 새로운 국가 정신을 확립시키고 이념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뒷받침의 역할을 했었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불교식 망명을 사용했죠. 그게 누구예요? 법흥왕 때부터 쭉 사용이 됩니다. 이후로 계속 사용이 되고요. 세소고개 등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네, 도교입니다. 산천인 숭배와 신선사상이 결합돼서 영원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이제 고분벽화라든지 사신도, 백제의 산수문이 벽돌, 금동대학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도교적인 사상이 담겨 있더라라는 거고요. 탑과 불상인데요. 고구려는요 일단 탑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가장 오래된 석탑, 이제 미륵사지 석탑이죠.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조 건축물의 양식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목조 건축물의 양식을 띈다는 건 어떤 목탑 양식을 본다라는 거고요. 목탑들이 왜 삼국시대의 탑들 중에 남아있는 게 없냐라고 하면 불타 없어졌어요. 목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그 나무 좋은 게 이제 돌이니까. 그래서 돌로 만들어진 게 많고요.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이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됐고 그 양식도 되게 오래된 양식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정림사지 옥층 석탑입니다. 층이 5개고요. 미륵사지에 비해서 좀 더 가늘어지고 조금 크기 면에서 축소됐다기보다는 옆으로 약간 다이어트한 것처럼 좀 날씬해지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신라 시대에는 황룡사 구층목탑을 세워요. 그래서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하죠. 선덕여행 때 세운 탑이고요. 목탑이기 때문에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불타 없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가시면 복원한 모습 정도밖에 못 보고 이제 실제로 이 터에서는 탑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에는 분황사 모전석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모전이라는 건 자 일단 모는요 모방했다라는 얘기예요. 전은요 전탑을 얘기하는데요.
전탑은 뭘 전탑이라고 하냐면 벽돌로 만들어진 탑을 전탑이라 합니다. 그래서 벽돌 형태로 되어 있는 돌을 깎아서 벽돌처럼 만들어서 쌓은 탑을 만들어졌고, 실제로 벽돌로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벽돌을 직접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쌓은 게 이제 전탑이라면, 분황사 석탑은 벽돌처럼 그냥 돌을 깎은 거예요. 벽돌을 직접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불상으로 넘어가면은, 불상은요 연가 7년명 열애익상이 있는데, 연가 7년명 열애익상은 불상 뒤에 광배라고 해서 그 부처님의 그 빛들, 오묘한 그 빛을 표현해 놓은 걸 광배라고 합니다. 등 뒤에 있는 거 광배라고 하는데, 거기에 연가 7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연도를 대략적으로 추정을 볼 수가 있고요. 얘가 이제 사실은 경상도 지역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른 불상을 헷갈려서 살짝 생각을 하다 맞아요. 경상도 지역에서 발견돼서 처음에는 신라불상으로 이름을 알려야 된다 했는데, 조사 결과 연가 7년이라는 명칭도 있었고, 나머지 싹 조사 더 해보니까 광배에 써야지 글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거 고구려 불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고구려 불상이고요. 글로서는 절대 이해 못해요. 이따 사진자를 보시면서 이해해볼 겁니다. 그리고 서산에는요 마애 삼존불, 즉 마애라는 건 애는 이제 절벽 같은 걸 뜻해요. 벽면, 절벽 같은 벽을 얘기하는데, 거기를 막 갈고 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깎아서 3존, 3명의 부처와 부처들의 모습, 보살을 포함해서 3분이 상으로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고요. 불처와 보살을 합쳐서 또는 불상들이 이제 3분이 깎여 있거나, 보살과 섞여서 3분이 깎여 있거나 이게 되어 있는데, 그런 모습들로 깎인 거, 백제 거고요. 이 가운데에 이제 부처님의 모습이 되게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어서 우리 이 상을 이제 백제 미소다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경주의 배동 석조열의 삼존불, 배동도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지 가끔 명칭이 바뀐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배동이라는 동네에 석조로 된 삼전불이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이 금동반가사유사, 우리 교재에는요 금동미륵 반가사유상이라고 하는데, 요즘 추세는 미륵이란 말을 안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제 어릴 때나 할 때도 공부할 때도,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도 미륵반가사유상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이제 미륵보살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아요. 정답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륵반가사유상이라고 써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교재나 일부 교재들이 미륵반가사유상이라고 그냥 씁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미륵상이라고 한국은 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시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미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경향들이 있어서, 저는 그냥 미륵을 빼고 그 반가사유상이다 얘기할게요.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것도 사진 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려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불상부터 제가 사진 자료를 넣어놨어요. 사진 자료를 넣어놨고, 자,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자, 고구려 불상이 있죠. 고구려 불상, 이게 이제 연가 7년명 이게고요. 이게 연가 7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화염 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광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 보시면 이걸 이어 붙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광배 뒤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서 연가 7년에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글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서산마의 삼전물이죠. 네, 보살 두 분과 한 명의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자, 이래서 이제 이렇게 세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삼전불이다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배동에 있는 삼정불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부처님과 이제 보살의 모습이 있죠. 이게 옛날 사진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네,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여기 겉에 이렇게 건물도 세워서 보존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금동 반가사유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태자 시절이라고 얘기를 해서 요즘 태자상이라고도 하고, 가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미륵보살로 처음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책들을 미륵보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들도 있는데,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금동반가사유상이다 하고요. 이것이 이제 출토지가 명확치 않아서 아직 삼국의 어느 나라 건지 얘기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칠지도, 밑에 칠지도가 있고, 칠지도는 일본에게 선물한, 백제 왕이 일본에게 선물을 한 검이죠. 그래서 7개의 가지가 있는 칠지도, 그리고 신라 금관, 삼국시대의 신라 말고도 고구려 백제 것도 있는데 유독 화려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신라 금관이죠. 그리고 탑인데요. 탑 얘기를 하자면 고구려는 없으니까 넘어가요. 그래서 백제의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미륵사지 석탑이고요. 지금은 좀 복원 처리를 했습니다. 옛날에 지금 여기 사진 속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 부분,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복원 처리한다고 일본분들이 복원 처리하면서 돌을 다 일일이 쌓고 이런 게 귀찮으니까 시멘트 발라서 보존 처리를 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거 시멘트 겨우 다 벗겨내가지고 지금 완전하게 복원 처리가 다 됐어요. 이게 쌍탑이라 해서 동쪽 서쪽에 이렇게 있는데 동쪽 것도 지금 복원 처리가 됐고 서쪽 것도 복원 처리가 됐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층수를 세는 거 얘기해주면 이게 이제 옥계석이라고 해서 층이 들어가는데 얘만 셉니다. 얘만 세서 개수 세보면 셋, 넷, 5개. 그래서 5층 석탑이다. 보시면 되겠고, 가끔 층수 세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분황사 석탑이죠. 이런 식으로 돌을 다 이렇게 벽돌처럼 깎은 겁니다. 깎아서 그냥 다 하나하나 쌓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석탑 내용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이렇게 현무라든지 주작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있는 건 현무입니다. 현무 같은 거 이런 거 도교 사상이죠. 그리고 여기 산수무늬, 그래서 산과 강과 바다는 아니고 산과 강, 물의 흐름 이런 것들이 표현해놨고, 그리고 공황이라 여기 이제 금동대향문대 백제죠. 그래서 신선들이 가끔 이렇게 새겨져 있고 동물들도 있어요. 그리고 산의 모습, 용을 새겨놓은 그런 모습들이 새겨져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자료를 보시면 뭔지 볼 수 있겠고요. 구분을 제가 일부러 정리를 여기다 이렇게 같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표를 조금 더 보시죠. 자, 초기에 이제 구분은요.
자, 고구려는 이제 돌무지 무덤이라 해서 자, 이런 거예요. 자,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묻죠. 그 주변에다가 돌을 겁나 쌓은 다음에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게 돌무지 무덤이에요. 말 그대로 돌이 무지하게 많다고 해서 돌무지 무덤이고요.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장군총이 되겠죠. 그래서 특징이 장군총의 특징은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자, 그러나 여기는 그래서 벽이 없기 때문에 벽화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기로 가면 굴식 돌방무덤이라고 해서 무덤가에 입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방이 있는 이러한 모습이 굴식 돌방무덤이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특징이 이제 방이 있기 때문에 벽들에 그림을 그리죠. 고운 벽화가 그래서 많이 만들어진 거고요. 뭐 무용총이라든지 강서고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고분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분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게 특징이고, 자, 백제는요 한성시기 즉 서울의 수도일 때는 돌무지 무덤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석촌동구봉군이 있어요. 그래서 석촌동구봉군은 제가 삼국 처음 얘기할 때 얘기했죠. 장군총과 되게 유사하더라. 그래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웅제시대에 송산리구봉군이 있고 그 안에 송산리구봉군과 능산리구봉군이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송산리구봉군 안에 이제 무령왕릉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맞구나. 그래서 이제 이 안에는 또 벽돌로 무덤을 만든 경우도 있더라라는 건데요.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벽돌로 만들어져 있고, 벽돌로 만든 그 것이 이제 중국의 남주 영향을 받았더라라는 거고요. 굴식돌방무덤도 송산이고 분군이 이제 또 대표적인데, 그래서 이 안에도 벽화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죠. 돌무지 덧널무덤이라 해서 사람 시체를 안치하고 그것을 덧널로 이런 식으로 박스처럼 덧널을 두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위로 이제 돌을 겁나 쌓고 거기에 흙을 쌓아서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의 이제 고문 벽화들 이런 모습 볼 수가 있겠고,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벽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좀 안 나타나는데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남조 영향을 받아서 이런 문화들이 나타날 수 있었고, 옆에 있는 지도는 한번 그냥 보세요. 네. 무역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류 관계를 나타내는 지도니까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영상의 초반부는 지금 또 제 모습이 없이 나갔을 거고, 남북 시대부터는 자막이랑 영상 다 띄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얘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 이번에 후반부는요, 남북국 시대의 경제 파트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남북국 시대의 경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자, 경제는 어땠는가? 자, 그 전에는요, 사실 삼국시대만 해도 어느 정도를 내는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생산물에서 뭐 내라고 하면 다 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통일신라 시대, 즉 남북국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통일신라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생산량의 10분의 1만 내게끔 합니다. 생산량의 10분의 1만 내고요. 그리고 전락 단위로, 마을 단위로 특산물을 내는 공물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역은요, 16세에서 60세의 남자들이 하고, 군역과 여역으로 나뉘는 거죠. 요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군역은 군대 가는 거고, 요역이라 하는 거는 그 노동력을 대신 해주는 거.
노동력직 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정문서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나타나고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건데요. 민정문서는 이 마을의 촌락의 면적이라든지 토지 면적이라든지 인구수, 뭐 소와 말의 수, 그리고 토산물, 즉 특산물들의 어떤 게 예전에는 이게 특산물이었으면은 지금은 뭐가 특산물인지 이런 변동사항 같은 것들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어떤 기준점이 잡히던 시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정문서 같은 경우부터 3년마다 이렇게 새로 제작을 해야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세금을 낼 때 그냥 뭐 마구잡이로 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점이 생겼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경제정책 좀 더 보겠습니다. 경제정책 보시면 경제도 보게 될 텐데요. 자, 통일신라는요, 이때는 경주가 되게 성장을 하죠. 큰 도시화가 되고 팽창을 하면서 시장이 성장을 합니다. 무역은 이제 나라에서 하는 공공성의 이제 공무역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하는 사무역도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청해진이 설치가 되죠. 장보고에 의해서 청해진이 설치가 돼서 청해진을 기준으로 해서 되게 국제적인 무역항처럼 발전을 하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귀족 생활하고 농민 생활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귀족들, 왕실과 귀족들은 부가 확대되고, 네, 조서회와 노역의 동원이 되죠. 그리고 사치품들을 사용하더라라는 거죠. 반면에 농민들은요, 네, 농민 경제 한계, 그래서 조세와 공물 부담, 그리고 부역의 동원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귀족들이 토지를 수탈하는 경우도 만만치 않게 있었더라라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발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발해는요, 조세, 발해 경제는 조세, 공물, 역, 이거 다 있었더라라는 거고요. 당나라와 신라, 일본과 거란 등과의 무역을 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 보겠습니다. 자, 이 당시 사회를 좀 더 보시면, 자, 통일 이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뭔가 민족들의 통합 정책을 써야 됐었고요. 왕권, 전제 왕권 강화를 하고자 했었고, 신라 귀족 사회가 조금 변화되죠. 그래서 진골 귀족 사회가 됐고 육등품들이 진출을 합니다. 정계에 진출하고 골품제도 약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겠고요. 발해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이제 지배층과 피지배층 이렇게 나뉜다라고 봤을 때 그래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뉜다라 인데요. 이 지배층은 당연히 왕족과 이제 귀족들을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피지배층은 말갈족들이었다라는 거, 말갈 사람들이었다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만 보고 자 밑으로 놓아서 사회 생활 해보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사회를 보시면 귀족들은요 금이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금으로 된 집을 금이택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금이 들어오는 집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 다 상통하겠죠. 그래서 귀족들은 그만큼 호화로운 삶을 살았고 노비와 사병을 거느리기도 했고요. 지방의 대토지와 농장을 소유하기도 했고 그 외에 또 고리대금업, 불교 후원 그리고 수입된 사치를 선호했고 정말 사용했더라라는 거고요. 평민들은요, 대부분 그냥 자영농이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의 땅을 빌려서,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나 이제 통일신라 말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백성들의 삶이 궁핍하고 지방 세력이 성장을 했고 자영농들이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부담은 계속 가중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호족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정부는 무력해서 빈민들이 빈농들의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농민봉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밖에 없겠고요. 네, 그래서 옆에 이렇게 농민봉기와 관련한 지도 넣어놨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되겠고 문화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 파트 들어가시면 자 유학 파트인데요. 자, 통일신라의 유학은요 두 가지예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자 신라는요 국학이라는 게 신문학 때 처음 설치가 돼서 논어와 효경을 교육을 했었고요. 그 외에 또 독서 상품과 그래서 유학에 대한 유학 경전에 대한 이해 수준을 시험을 봐서 관리들을 등용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유학자들이 있죠. 설총은 원효대사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두라는 걸 만들어 놓죠. 그래서 한자 발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글 문자화하는 한글 문장을 만드는 거 이두라든지 최치원은요 당나라에 이제 과거 시험을 합격해요. 그게 이제 빈곤과거든요. 그래서 빈곤과에 합격을 했고 신라에 돌아와서는 개헌필교라는 책을 서술을 했었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는요 총 이렇게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죠. 원효 대사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마음은 결국 하나의 마음으로 묶인다라고 하는 일심사성과 그리고 우리는 아미타만 외우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라는 아미타 신앙이 전파돼서 일반 백성들이 불교 되게 어렵고 귀족들의 문화다라고 느꼈던 불교가 일반 대중들에게 대중화되는 수 있게 됐던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의상대사는요, 화엄사상, 즉, 불교의 진리는 결국 빛이요. 네. 그래서, 어디에서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진리를 깨닫는 관음신화, 이런 것들에 되게 전파되고, 그 외에 이제 부석사라는 절을 창건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해초는요, 인도와, 동남아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이죠. 동남아가 아니라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돌아옵니다.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다라는 얘기고요. 오천축이라는 천축이라고 들어간 나라, 천축국 5개의 천축국을 돌면서 갔다가 돌아온 내용을 과 관련한 왕 오천축국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고요. 그 이제 인도와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을 유랑을 했던 그런 이야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신라 말에는요 선종이라는 불교가 종파가 있어요. 종파가 이제 두 개로 나뉘죠. 교종이랑 선종으로 나뉘는데 이 당시에는 선종불교가 유행을 합니다. 선종불교라는 건 자신을 스스로 수행하고 수행 결과 뭔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이제 선종불교예요. 그래서 이 선종불교가 통일신라 말에는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호족 세력들과 백성들 중심으로 유행을 하고요. 수행을 경전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불교 경전을 읽지 않아도 되는 선종이 유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얻고자 했고 이들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 주로 선종 사찰들이 건립이 됩니다.
그리고 예술 파트 해서 제가 넣어놓은 것들이 있죠. 예, 이거 대부분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석굴암부터 얘기하면, 석굴암은 같은 사람 만들죠. 불국사와 석굴암 만든 사람 김대석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석굴암을 만들죠. 하나는 이제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이제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하나씩 지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동굴과 월지 있는데, 동굴과 월지는요, 제가 어릴 때나 어디에서나 다 그냥 안압지라고 외웠던 곳인데, 원래 명칭은 동굴과 월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도 늘 경주 가면은 꼭 가는 코스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원래 명칭은 동궁가면 월지인데 일반적으로 알려지기 안압지라고 많이 알려져서 조금 명칭이 가려진 곳이죠. 네. 그리고 감흥사지 삼층석탑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렇게 탑이 똑같이 생긴 게 두 개가 있어요. 되게 큰 감은사라는 곳이 되게 큰 절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감은사 안에서 이제 사리기가 발견됐고, 신문왕이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뭔가 호국 사상을 위해서 만들었던 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서 용이 된다라고는 신문왕의 아버지 문무왕이죠. 그래서 문무왕이 이제 신라를 돌봐줄 것이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절이고요. 그리고 불국사 안에 있는 석탑, 그래서 불국사 3층 석탑 하는데 여기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게 3층 석탑이고, 그리고 하나는 다보탑이죠. 두 개 이렇게 있고요. 위치로는 좀 바뀌어 있어요. 위치는 왼쪽에 석가탑이 있고, 왜 이제 석가탑이라 했던 게 이제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다보탑이 있어요. 실제로 하면. 이제 석가탑 같은 경우는 또 달리 불리는 게 무영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전설이 있는 탑이고, 실제로 가면은 이렇게 12시에 가도 그림자가 잘 안 생기는 신기한 모습이 있는 탑이고요. 그리고 다보탑 있죠. 그리고 진전사지 3층 석탑이 있는데 넘어갑시다. 그리고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탑라든지, 그리고 상원사에도 이제 동종이 있고요. 가장 오래된 종입니다.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 우리 에밀레종이라 불리는 신종.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람을 희생양으로 쓰는 바치는 제물로 바쳐서 만들었다라는 종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진짠가? 라고 했던 건데, 실제로 요즘 발굴해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구정광 대다람이경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나왔던 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고로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죠. 그리고 김유신묘인데요. 김유신묘는 이렇게 묘를 좀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주변에 울타리처럼 둘레돌을 쌓았고요. 이 둘레돌 안에는 12지상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12지상이 또 가끔 등장하더라. 라는 것도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발해 같은 경우는 보겠습니다. 또 발해로 넘어오면요, 발해는요 고구려 개성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발해와 유사성이 고구려와 유사성이 있는 문화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다면 벽돌이라든지 기와에 들어간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고구려와 유사성이 있고, 그리고 모듈림 천장 구조라고 해서 돌을 이렇게 쌓은 거예요. 처음에
보면 이렇게 사각형을 쌓고 그 안에는 또 이런 마른 목골, 다이아몬드 형태를 쌓고 또 다시 작은 사각형을 쌓고 이걸 반복해서 쌓는 이런 형태의 천장 구조를 모듈링 구조, 천장 구조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 되게 고구려 개성의식을 나타내더라 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외에 온돌 발굴하니까 온돌도 등장을 했고요. 추우니까요. 온돌 썼었어요. 그리고 이불병자사라는데 여기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양쪽에 있는 이 사진 조금 이따가 더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 보면서 고구려 개성의식을 나타내더라 라는 거, 그리고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장안이 당나라 수도거든요. 그래서 당나라 수도인 장안 지역을 성을 본따서 만들었고, 특히 이 상경성의 구조가 특이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주작대로라는 이 대로 큰 길이 있는 거, 되게 이것이 이제 당나라 문화를 베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지도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불교적인 부분은 상경에서 10여 개의 절터가 발견이 됐었고요. 일상들을 발굴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잘 아는 게 없으니까 본 적도 없어요. 지금은 남아있는 게 없어서 얘기되거나 있는 건 없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 영광탑이라는 거죠. 여기도 중국 가셔야 볼 수 있는 게 이제 영광탑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현존해 있는 불교 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벽돌과 기와무늬, 석등, 특이한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자상라든지 이런 것들 조각으로서 가치가 있죠. 그리고 장해공주는 무덤 묘의 천장이 모듈림으로 되어 있고요. 정효공주 무덤 같은 경우 벽돌 되고 묘지석도 있고, 그리고 고분벽화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대한 넣을 수 있는 사진들을 다 넣었고요. 정효공주의 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고분벽화가 있고요. 이불병자사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부처가 같이 놓여있는 특이한 형태의 불상이죠. 그리고 한 줄로 큰 길이 있는 주작대로를 묻는 시험이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정유공주의 묘의 무덤 속에 있는 고분벽화 보시면 되겠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고구려의 기와고요. 이게 발해의 기와예요. 그래서 보시면 모습이나 모양이 되게 비슷하구나라는 게 느껴질 만큼 고구려 개성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탑이 영광탑이고요. 중국에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 지역에 가 있어서 우리는 이제 맘 놓고 보기가 쉽지는 않죠. 석등 이렇게 있고요. 되게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고, 이 사자상 발해 문화만의 특징이더라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출문제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좀 풀어보시고요. 설명할 게 있어서 좀 내려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민정문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토지는요, 논, 밭, 촌주위다. 촌주위다 그냥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시령 납 등 토지 면적을 기록하고, 사람들은 인구, 가호, 가구수, 즉, 사람 일일이 사는 거랑 이제 한 집에 몇 명 사는지 이런 것들 뭐죠? 그리고 집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노비의 수와 3년 동안의 사망, 이동 등 변동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
그 밖에 소와 말의 수, 목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수까지 기록하였다. 특히 사람은 남녀를 별로 구별하였고 16세에서 60세 남자의 연령 기준으로 6등급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호는 즉 가구수는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상상호에서 하하호까지 총 9등급으로 파악하였다. 기록된 4개 초는요. 호구 43개에 총인구 노비 25명을 포함하여 442명, 그래서 남자 194명, 여자 248명이며 소 53마리, 말 61마리, 뽕나무 4249그루 등을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라는 이런 사료를 통해서 통일신라 때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될지 이렇게 자세하게 다 마을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해놔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자료로 활용했구나 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료도 이렇게 좀 중요한 거는 살펴봤습니다. 이 사료가 그대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넣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꼭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시대의 경제, 사회, 문화 얘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당연히 여기 있는 부교재에 있는 기출문제 말고도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문제 꼭 풀어보시고 질문사항 생기시면 질문해 주시고 이 파트들은 여러분들 또 스스로 복습하는 게 중요하고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기 꼭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복습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복습을 먼저 하시고 자 그리고 제가 이 부분부터는 따로 복습 안 할 거예요. 복습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만 복습을 하시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복습하시고 다음 수업을 들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